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요즘 중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와 미국 월가의 투자 추천입니다. 성장 둔화세, 전력난, 그리고 공동부유를 내건 지도부의 뜻에 따른 각종 기업 규제, 중국 경제의 악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라는 블랙록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뭉칫돈과 이걸 굴리는 사람들은 중국 투자를 더 늘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인 트럼프에 이어서 어쩌면 트럼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중 간 갈등 기조는 불가피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유지하는가 하면 전임 행정부가 중국의 1차 합의를 준수하라고 중국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런 미중 관계, 경제 협력과 갈등의 미스테리를 풀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파에서 지금은 중국 매파로 불리는 인물,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설계자라고 불리는 마이클 필스버리입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옛 소련에 이어서 중국이 최대의 위협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중국 통과 정부는 지난 50년간 중국의 기만술에 당해왔다. 이제 미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 이미 평년보다 열흘이나 빨리 추위가 다가왔어요. 모두 일교차에 유의하세요. 사람은 절기를 잊었는데 AI는 역시 지식이 풍부하니까 절기를 다 기억하고 있군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갑자기 추워졌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자,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보 벌링엄이 쓴 위대한 창업가들의 엑싯 비결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김기태님, 경제학자 중 투자에 대성공한 몇 안 되는 케인즈는 투자는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는 것이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셨죠. 해주셨고요. 양선식님, 엑시트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 자본 투자자가 할 일이고 사업가라면 회사를 잘 되게 이끌어 나가야겠죠. 물론 엑시트한 자본으로 더 잘 되는 사업을 한다면 훌륭한 사업가지만 대개는 부자가 되어 즐기는 사람이 더 보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테임스 강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서 따라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남겼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얘기한.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진 주식이든 부동산을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는 더 큰 바보가 나타나는 이상 네.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바보만 되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심리를 읽는 게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나만은 그렇게 더 큰 바보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마지막에 폭탄을 쥐는 바보가 되고 말죠. 네. 그런 점에서 소장님은 더 큰 바보를 많이 만나셨군요. 아닙니다. 저도 바보의 한 사람일 뿐이고요. 아까 엑싯과 관련해서 훌륭한 사업가지만 대개는 엑싯하고 나서 큰 돈 만지고 즐기면서 살더라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국내에서 좋은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수요일 2부에서 만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 같은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네. 그걸 또 벤처 투자하는데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곧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엑시트에서 즐기는 것도 괜찮지만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이제 나타나겠죠.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다시 듣기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조성빈님, 우리나라는 창업주가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더 많죠. 다만 항상 우리가 끝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사업이던 하던 일이던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네요. 자식한테 주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요즘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시트도 하고 그러는데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 있거든요. 한 2대, 3대, 4대까지 가면서 분명히 이제 잘못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 진정 기업을 키우고 싶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영속성을 목표로 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또 김경숙님, 직장인이 엑시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네. 주셨네요. 또 다른 엔트런스, 엑시트의 반대인 입구를 찾아야죠. 그것도 네. 미리 찾아놔야죠. 엑시트 하기 전에 찾아놓고 엑시트 해야지. 네. 사표부터 던지고 네. 새로운 직장 구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엑시트 준비만큼이나 새로운 입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직장인은. 네. 직장인들이라면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918번님, 폐업은 창업할 때보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주셨고, 7095번님, 식당도 엑시트를 하기 위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해주셨고, 김영래님께서는요, 부동산과 사업은 투자할 때 그리고 엑시트할 때 타이밍이 중요한데 늘 노력과 행운이 같이 가야 되네요. 근데 소장님 사업의 흑역사도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사업의 체험도 나누어 주세요. 해주셨네요. 그렇게 나눌 만한 체험은 못 됩니다.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나눠 주시죠. 체험 좀. 예. 최근에도 하나 말아먹었는데 가볍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저희 주변 PD 한 분이 마치 사업 말아먹은 걸 국밥 말아먹듯이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네. 많이 말아먹다 보면 네. 사업이나 국밥이나 큰 차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말아먹다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아까 식당도 권리금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게 막 유행을 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행이 또 빨라서 이걸로 대를 이어서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 물이 올랐을 네, 때 네. 또 파는 거, 엑시트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돈을 꽤 버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붐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막 체인점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는 또 많이 갑자기 거품이 꺼져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잘 파는 것, 엑시트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공산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무너뜨려 세계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중국. 이 원대한 야심은 과연 통할까요? 마이클 필스버리가 쓴 100년의 마라톤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책 제목이 100년의 마라톤이거든요. 예. 이 뜻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마이클 필스버리는 제가 이제 관심이 많던 인물인데 네.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1969년부터 미국 닉슨 행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대땅트라고 알려진 대중국 관계 정상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서 UN 주재 소련 대표부의 인턴 직원처럼 근무를 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그 대땅트 정책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정보 분석가가 돼서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싱크탱크에서 중국 통으로 활약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정상화하는 걸 전략으로 삼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줘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통으로서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네. 묘한 존재가 되는데 그 중국에서는 상당히 한때 좋아했던 네. 중국이 인정하는 중국 통이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입장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본인이 그런 낌새를 챘다고 생각하고 정확히는 한 2000년경부터 중국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네.
중국의 부상, 중국이 막 WTO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하고 경제 대국이 되는 와중에 중국 통으로서 그걸 반기기만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거대한 음모나 전략이 있다. 네. 중국이 이미 이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변신을 통해서 아까 중국에 더 투자하세요 요즘 얘기하는 블랙록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데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 아주 비판해요. 그러면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미국 내 그 순진한 친중파 세력을 판다허거라 그래서 판다를 껴안은 사람들이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발톱을 감추고 있다는 걸 모르고 네.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선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건데. 저도 그래서 평상시에도 궁금해하던 인물이고. 네. 또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중국 관련 매파라고 강경한 매파를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매파가 된 거죠.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강경했잖아요. 네. 관세를 부과하고 그야말로 뺨을 때리는 방식의 직접적 압박 정책이었는데 이걸 설계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한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해요. 2015년에 이 책을 내놨는데 자신의 입장이 왜 바뀌게 됐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중국의 전략에 대한 아마 미국 내에서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중국에 관한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백년이라고 제가 한번 이 별책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개의 백년의 행사가 있어요. 네. 하나가 창당 100년이 올해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공동 부유라든가 이런 슬로건도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중국 건국은 2049년이 100년이 돼요. 네. 이때 미국을 앞지르겠다, 추월한다, 글로벌 리더가 된다. 이제 세계 패주가 된다는 중국의 꿈을 이 사람이 포착해낸 거예요. 그래서 100년의 마라톤은 중국이 이 100년을 준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또 누구를 뒤쫓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뒤쫓는 네. 위장과 기만 전술을 통해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원대한 전략들을 지도자들이 세워왔고 실천해왔다. 네. 이런 가설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책이 2015년에 출간이 된 그렇죠. 건데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세게 때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이 제기한 문제 의식을 대부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네. 뭐 그대로 전략을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책이 나올 무렵은 오바마 행정부였고 그때도 조짐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책에도 일부 소개됩니다만 오바마가 피봇 투 에이시아라고 자신의 외교 전략의 핵심을 설명하거든요. 피봇이라는 건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돌릴 때 스포츠에서 하듯이 유럽 뭐 이런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외교 전략의 중심을 돌린다는 건데 그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정보나 현실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제대로 중국을 압박하진 못했다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 책에서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뭐 민주공화당 어느 한쪽의 당파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중국을 대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국방부, CIA 지금 소속은 싱크탱크인데 이런 걸 정보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대중 정책을 조언하는 자문 혹은 고문하는 역할이고요. 1971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서는 사실 미국은 예전 냉전 시대 라이벌이었던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레닌의 이론에 따라서.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71년에 중국으로 봤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약소국이다. 또 미국을 닮으려고 하는 나라다. 그러면서 경제와 과학 기술 면에서 한없이 퍼졌고 인권이라든가 외교 등에서 실수가 나와도 늘 눈 감아줬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년의 마라톤을 준비해왔고 이거 자칫하면 추월당할지 모를 위기라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 악차 싶은 거죠. 그렇죠.
방향을 대중 정책의 방향을 크게 선회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책이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100년의 마라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잘못된 가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대중정책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설에 기반해 있다는 거거든요. 71년에 이제 중국하고 이른바 우정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50년이 흘렀는데 네. 그동안 미국의 중국 인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었죠. 중국의 부상,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과정이 평화로울 것이다. 또 미국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건 위장이고 기만 전술이었고 미국을 앞지르기 위한 아주 오래된 그리고 조직적인 전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 사람은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어의 특성에서도 포착하거든요. 중국 전문가라고 불리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워낙 까다로운 언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지도자들은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몽 그리고 공동부유라는 말에서도 함축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자어를 가지고 묘한 조어를 해요. 그거는 속셈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국어의 속성상. 그래서 저자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가면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미국 내 중국 통들이 거기에 많이 놀아났다고 믿는데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설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도 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인데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중국을 잘 껴안아주면 적극적으로 협력한 파트너가 될 거다. 지난 50년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걸 거다. 장기적으로.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중국은 무너지기 쉬운 힘이다. 그래서 차이나 쇼크란 황화론이라는 게 있어서 중국에서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져서 뭐 정치 개혁이 불가피해진다라든가 이런 많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국을 우습게 봤던 거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닮고 싶어 한다. 혹은 뭐 중국은 강경파가 있지만 군부 일부 세력이 있지만 아주 소수다. 이런 5가지 가설이 전부 틀린 것으로 지금은 확인되고 있다는 게 네.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속내를 모르고 저자가 처음에는 중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책에는 뭐 첫째, 둘째 이렇게 꼽아서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네. 책을 쭉 관통하고 나면 간접적으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고위층하고 아주 사석에서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중국 통으로 이제 손꼽혔으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면 중국 내 문헌들, 군 장교들이 쓴 문헌 같은 게 많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거 봐라. 뭐 미국을 닮고 싶다거나 미국 밑에 영원히 안주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걸 포착했고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쨌든 정보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곳에 정보 분석가로 있었기 때문에 망명자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민주인사들이 망명을 많이 하거든요. 네. 미국과 유럽으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과. 네.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옛 소련 견제를 위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지만 상당히 중국의 속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포착하게 된 거고요. 특히 중국 쪽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을 나름대로의 그 리에종 연락책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정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뭐 이중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돌 정도로 이 사람은 중국과 접촉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 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저자를 좀 활용한 측면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책에도 그 부분은 나옵니다. 자신도 중국 수뇌부들한테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집착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려한 중국, 중화라고 불리는 거죠. 네. 중화를 회복하는 것. 즉 근대 들어서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열강들에게 치욕과 굴욕의 시간을 보냈는데 인내하고 100년을 참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이제 드디어 미국을 제치고 추월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고 굴욕의 치욕의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중화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중국몽이었고 네. 이런 꿈을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 사상 투쟁들, 뭐 정통주의와 수정주의라고 저자는 표현하는데 네. 강경파하고 중도파 간의 대결도 만만치 않았고 미국이 이걸 아무렇게 그냥 알지도 못하고 네. 심지어는 활용하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확히는 200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그대로 두는 게 안보의 사각지대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많이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저자의 입장을 수용을 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2000년경 전후에서 이런 중국의 야망과 그걸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이 사람이 해요. 네. 정가나 관가에서. 근데 좀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은 경제협력의 파트너 네. 혹은 미래 그 관계, 미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 정도로만 네, 봤기 네. 때문에.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이때 미국이 좀 쇠락하는 기운을 보이니까 중국이 숨겨왔던 발톱을 조금씩 드러내서 네.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 이른바 그 동남아에서 미국과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생겼고 네. 그 일로 미국 정가나 관가가 긴장하면서 자신의 말에 더 영향력이 생기게 됐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를 하죠. 네. 이 저자가. 이런 중국의 이 숨겨진 발톱을 미국이 확인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견제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아직은 그래도 미국을 따라잡기는 중국이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평가도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가설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의 속내를 못 읽은 걸 저자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의 중대한 정보 실패 사례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왜곡돼서 진실을 보지 못한 거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정보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이런 발톱을 지금도 포착 못했다면 중국에 추월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겠죠. 근데 네. 지금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계론이 있거든요. 알아차렸죠. 실제로 이게 대세가 됐어요. 네. 미국 그 워싱턴 조야에 가보시면 다 중국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실패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책에서 또 하나 주의할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너무 두려워해서 그것도 군사적으로 두려워해서 네. 곧 무슨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전투가 거죠.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질지 모른다. 이런 건 좀 과장됐다. 네. 그건 지나친 두려움이다. 오히려 더 이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네. 수 있잖아. 이 대만이라든가 혹은 저 남진아해 같은 데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도 배제해야 된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그 100년의 꿈이라는 전략과 네. 그 야심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조금 이쪽으로 실제로 미국 내 컨센서스가 돌아서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새와 패, 전국시대. 중국어로는 쉬, 마오 그러는데 새패 한국 사람들한테도 익숙한 한자인데 네. 그리고 전국시대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얻는 게 중국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은 뭐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그 주체인 공산당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막 그 막스 레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얻는 부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저자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박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신경 쓴 새 대목이
쉬하고 바오하고 전국시대인데요.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 고사나 속담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미국 내 중국 통일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말들의 의미를. 근데 저자는 아니까 대만에서 중국어를 일부러 2년간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 어렵잖아요, 중국어가. 저도 뭐 네. 그냥 손 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사성이라는 것도 있고 한자가 제각각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지도자의 말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 그리고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라든가 무위 같은 중국 지도자들이 직설적이지 않고 돌려 말하는 화법과 중국어를 면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결코 이 리더들이 속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세를 계산하면서 세력을 분석하면서 네. 패권을 쥐기 위한 100년의 마라톤 전략을 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과 패권, 그러니까 패권은 지금 패권 국가 여기선 패주라고 합니다만은 미국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미국한테 속내 들키지 않으면서 계속 세력 판도를 분석하는 거, 네. 세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추월할 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코 실제로 국력이 미국을 앞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을 앞질렀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 거다. 네. 세를 밝히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중국의 특히 지도부의 특성이라고 이 저자는 분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게 옛 소련이 냉전에서 망한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거듭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최근에 뭐 항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긴 합니다만 네. 군사력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 필요한 군사력을 키우긴 하지만 네. 실제는 경제, 기술, 문화 쪽에서 중국을 추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어떤 상황마다 글로벌 패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미국이 압도적이냐, 아니면 미국의 위치가 좀 흐트러졌느냐 이런 걸 자꾸 쉬라는 걸 계속해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시대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국 시대라는 게 진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기 전에 진나라가 제일 강했고 나머지 6개 나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통일할 것이냐를 두고 합종연행이라는 고사성어가 등장할 만큼 다양한 나라끼리 제휴와 혹은 갈등의 전략 드라마가 펼쳐지거든요. 이런 걸 중국이 부단하게 중국 수뇌부들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전략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제국에 굴욕당했던 근대화 시기를 완전히 이제 마감하고 네. 중국 제 힘으로 일어서서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는 그야말로 진나라로. 진이 지금 중국을 뜻하는 차이나의 어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진나라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 중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네.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를 했잖아요. 예. 이게 또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또 놀라운 깜짝 쇼라고 깜짝 쇼였죠. 네, 할 만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자 주장에 따르면은 닉슨이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이 닉슨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네. 거죠. 그 이른바 거대한 전략 하에서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요. 그 닉슨 행정부 내에서 두 가지 외교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소련과 대땅트를 진행하자. 그러니까 소련과 관계 개선에서 긴장 완화, 감축을 무기 감축 같은 걸 진행하자는 네. 패가 있었고 또 하나는 키신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접근해서 소련을 견제하자는 세력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소련과 대땅트를 주장하는 쪽에 힘이 더 거셌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중국 수뇌부의 관심사나 혹은 소련 수뇌부의 관심사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의 요원 둘이 CIA하고 FBI 출신이 대학원생으로 UN 주재 소련 대표부에 있는 이 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야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고 일종의 본인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스파이를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소련의 입장을 들으면서 두 가지 결정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꾼 정보를 전해주게 되는데 하나는 중소 간에 나중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는 팩트입니다만은 국경 분쟁이 막 서로 피를 흘리는 유혈 분쟁이 두 차례나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소련이
엄청나게 걱정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저자의 정보를 통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손잡으면 우리 골치 아픈데 네. 군사협력까지 해버리면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됐고 저자가 그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중국과 손을 잡자는 키신저 노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닉슨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국 쪽에서 집요할 정도로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념의 종주국이거든요, 소련이. 근데 소련하고 거의 맞붙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네. 국경 분쟁을 겪었으니까, 정작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 누굴까를 찾았고, 그래서 미국과의 우정을 택한 거기 때문에, 이른바 세를 분석한 거기 네. 때문에, 세를 분석해서 패에 접근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접근한 걸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그렇게 거죠. 표현을 예, 한 예. 거고 또 그 이유를 살펴보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결정한 덩샤오핑은 미국에 또 더 저자세를 보인 거잖아요. 또 저자는 네. 이제 위장 김한술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그 닉슨과 함께 미중 관계를 정상화시켰는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이제 실각하고 죽고 나서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는데 네. 일종의 자기 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자의 해석입니다. 마오쩌둥은 성급하게 소련한테 대드는 바람에 소련으로부터 받을 걸 다 못 받았다. 뭐 경제, 군사, 과학 지원을 다 못 받았다. 그러니 덩샤오핑 때에 이르러서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걸 더 받는 방법이 뭐냐? 경제, 과학, 기술 혹은 뭐 심지어 군사 지원도 많이 받는데 더 저자세로 나가자. 속내를 더 드러내지 말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덩샤오핑은 실질적인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자신이 팝송을 즐겨 듣는다는 것도 인터뷰에서 얘기했고요. 타임지 표지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덩샤오핑 사진이 실리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일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대신 많이 얻어냈죠. 네, 네, 네. 개혁개방 정책을 1978년부터 시도했고 미국의 철저한 지원과 도움으로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게 뭐 미국 좋아해서 혹은 미국한테 고분고분 굴기 위해서 등등이 아니고 그 100년의 마라톤이란 스케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기만하고 네. 위장했다는 거죠. 속내를 저자의 주장은. 감춘 그렇죠. 그런 저자세였네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책에서 게임에서 이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전국시대, 고대 전국시대 몇 가지 개념을 응용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또 우리나라도 적용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게 네. 이제 중국통답다는 느낌이 드는 게 36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36개를 도망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주랭랑이라고 예, 다들 36번째 계략이고 예. 36개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계략이 이도저도 안 되면 도망가야죠. 근데 그 36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둑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국은 바둑을 둔다. 미중과의 관계에서. 이건 뭐냐면 세를 이용해서 패를 노리는 건데 세력이잖아요. 바둑은. 체스처럼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포위해서 네. 죽이는 거니까 중국은 진작 그래왔는데 미국은 못 그랬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 트럼프는 그야말로 뺨을 때리는 체스를 뒀다면 바이든은 우방들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네. 바둑을 두고 있다. 세력을 구축하는 바둑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진작에 그렇게 해왔다는 게 이제 저자의 얘기인데요. 중국의 행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좀 본받아야 된다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글쎄 여러모로 세계 10번째 국가까지는 왔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더 올라서기 위해선 우리 본심을 좀 숨기고 혹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저렇게 하는 것처럼 네. 위장하고 기만하는 쪽도 좀 있어야 되겠다. 오. 이 바둑 용어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네. 동쪽 성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정작 서쪽 성을 치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대놓고 물론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이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목표 같은 걸 드러내놓고 상대국들을 자극하는 면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본심을 네. 숨겨라. 예. 일본에 대해서도 불매운동도 그렇고 뭐 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거기서는 타박받느냐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네. 좋다. 우리나라를 혹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을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있다면 해봐라 하고 더
약간은 속내를 숨기는 성동격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최대의 정보 실패. 인텔리전스 페일리어라 그러는데 이건 정보 커뮤니티의 용어입니다. 네. 정보 실패란 말인 실체적 진실을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CIA 그럼 영화에서는 엄청난 조직이어서 맞아요. 뭐 암살까지 자유자재로 시행하고 모르는 게 없고요. 그럴 네.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엄청나게 없고요. 많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한국 전쟁 당시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메시지를 줬는데도 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핵을 유일하게 보유했던 나라인 미국이 참전한 한국전에 중국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은 안 들어온다. CIA가 보고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네.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죠. 예. 이런 사례도 있고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을 때 그럴 리 없다. 근데 배치됐고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로까지 발전했죠. U2라는 스파이 비행기를 통해서 사진으로 알아냈지 CIA 정보력으로는 못 알아낸 네. 거였죠. 또 70년대 이란 팔레비 왕정이 전복돼서 지금 이란 혁명 정부가 들어설 때 CIA가 또 실패했고요. 심지어는 베를린 장벽 붕괴라든가 소련 와해 같은 것도 CIA는 전혀 다르게 예상해서 망신들 많이 당했죠.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이 정보 실패인 실패. 거죠. 정보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저자의 주장은 중국 수뇌부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그 후에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대표적인 네. 미국 정보통들의 정보기관들의 정보 실패라고 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고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망명을 해서 파리에 가서 중국 민주화 인사 조직을 꾸려요. 네. 미국에 도와달라고 당연히 손을 내미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지도부 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졌는데 단 하나도 그걸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오히려 천안문 사태를 잠깐 지도부가 실수한 것 정도로 넘어가게 했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중국과 관련된 정보들은 다 외면하고 가짜 정보에 놀아났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패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또 익명의 고위급 망명자들이나 스파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책머리에 CIA, FBI, 국방부 등이 사전에 이 책 내용을 검토를 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 신분 때문에 그런데 네. 이분이 초기에는 CIA 소속이기도 했고 그 후에는 주로 이제 국방부, 그다음 미 의회에서 정보 분석가로 이제 활동한 분입니다. 네. 정보 분석가는 스파이하고는 좀 달라요. 톰 클랜시의 소설 보면 주인공인 잭이 정보 분석도 하면서 막 현장에서 돌려차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예. 정보 분석가는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 실패가 없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정보 분석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근권이 있었던 거죠. 중국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네. 휴민트라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이제 망명한 사람 미국으로 이 정보 업계에서는요 정보 기구들 간에는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을 미국 시민권과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주면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니까. 근데 이 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스터 화이트라는 사람도 나오고 미시스 그린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서너 명의 익명 인적 정보원들이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휴민트가 인적 정보원이 미시스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년간 미국을 홀려놨다고 얘기하거든요. 중국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도전자라고 볼 필요 없다고 중국 정보를 20년간 오염시켰다고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이 미시스 그린이거든요. 이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5년이고요. 그 후에 이분과 관련된 정보는 풀렸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을
이 사람은 미국 이름으로는 캐트리나 류웅, 한자로는 진문영이라는 사람인데 돈도 엄청나게 받아갔어요. 뭐 매번 중요한 정보 확인 요청 미국에서 할 때마다 100만 달러 이상씩 10억 이상씩 받았으니까 근데 다 중국 수뇌부가 미국에 흘리고 싶었던 얘기만 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놀아놨는데 네.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형은 못 내리고 3년 정도 살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후일담은 전해지지 않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흐려놨기 때문에 미국 내 중국 정보 통들이 중국의 그 야심 전략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 네. 이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실패들을 겪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실패들이 많았는데 예. 어쨌든 실패들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쓸 것 같은데 또다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어려워요. 보시나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체제를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탈북자들이 와서 합심조라는 각 정보기구에서 다 나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네.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저자도 그런 지금 마음을 바꾼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해당 정보기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사례는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보를 과장해요. 혹은 더 나아가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정보를 이렇게 엮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80년대 탈북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닮았어요. 저도 뵌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보기구가 다 달라붙어서 그걸 검증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뭐 배다른 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게다가 너무 네. 똑같고 네. 그 수뇌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 고심하다 마지막 결론은 패브리케이션이다, 조작이다 이 정보가 결론을 내렸는데 네. 뭐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나중에 정보가 공개되면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전하는 정보를 검증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보 실패가 등장하기 아주 쉬운데 미국 정보 커뮤니티 CIA를 포함해서도 20년간 이 몇몇 사람의 배신 때문에 잘못 중국을 판단했다고 저자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100년의 마라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수간. 무협지 읽는 분들은 이 용어를 알 수도 익숙하실 것 있는데 같아요. 예. 그 암살자의 철퇴인데요. 암살자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은밀하게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퇴 같은 무기를 옷깃에 이제 숨기고 다니는데 그걸 살수간이라고 죽이는 도구인데 네. 그러니까 살수간 전략이라고 이 사람은 중국의 전략을 비유합니다. 군사적으로 맞서자고 했다가 망한 게 옛 소련이니까 중국은 정면 승부를 원치 않아요. 살수간으로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더 힘센 미국이란 나라를 추월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몇 가지 예를 이 사람은 이제 지목하는데요. 네. 특히 이 중국의 수뇌부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자신들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을 추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는 전략에 집착하게 되는데 몇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문화, 기술, 과학, 경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문화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미 이게 문제가 돼서 다 문을 닫고 철퇴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공자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각 대학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 대학에 돈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어를 공부하려는 미국 학생들을 다 끌어들였는데 여러 가지 나쁜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저자가 2015년부터 이미 한 거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혹은
선전선동을 하기도 하고 일부를 자기 사람들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네. 이건 저자의 주장 이후에 실제 공자 아카데미를 대부분 폐쇄하도록 만드는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 교육기관에 침투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하나는 우선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미국의 이념 혹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중국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네이버 마음대로 방어를 못 하는 봐요. 거죠. 예. 예, 만리장성이라는 그레이트 월이라는 방화벽을 쳐서 네.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수출해요. 미얀마처럼 군부 독재 국가나 이런데 뭐 이런 것들도 살수관 중에 하나고 이제 군사인데 군사에서 뭐 항공모함의 성능이나 대수로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도 살수관을 준비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미국의 약점을 노리는 자신들의 강점은 키우고 네. 사이버 공격. 뭐 중국이 사이버 공격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기술 가운데 무기 가운데서도 미국의 전시 상황에서 통제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뭐 EMP라는 것도 있는데 전자기파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지 않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무기들을 갖추는 네. 거죠.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물론 그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훔쳐왔거나 미국에서 지원받았거나 네. 과거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로비 같은 거죠. WTO 가입할 때 이때 저자는 이미 중국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경계론을 리포트를 많이 하는데 정과 관가뿐만 아니라 의회에 사람들을 사서 돈으로 네.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미국이 돌아서죠. 그래서 중국이 WTO 가입해서 경제 성장 지난 20년간 고도 경제 성장을 일구는 밑바탕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면전이 아닌 네. 살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었거든요. 예, 예.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취약점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이버 공격 같은데 우리도 취약해서 네. 뭐 매번 해킹 당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중국도 물론 우리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전략을 북한이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뭐 살수관이란 종합 전략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네. 따로 부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첩보들도 많고 우리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거의 그대로 북한에 수입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살수관이라는 이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양국 간의 불꽃이 튀고 있는데 이 예. 양국 간의 전쟁 시나리오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전면전 보시나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오쩌둥이 옛 소련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이 수뇌부들이 우리가 미국을 앞질렀다든가 미국과 해볼만 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드물게 외교적 언사로 미국을 압박할 때 하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안 하거든요. 자신들이 아직 패에 접근 못했다고 보는 거죠. 세를 판단해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그 우선 중국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와신 상담 얘기를 하는데 책에는 와신 상담이라는 표현은 등장 안 합니다만은 이 전국 시대를 묘사한 책 중에 이제 우리 오월동주 와신 상담에 나오는 오나라 월나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중국 지도부가 이 결국 그 와신 상담하면서 자신들한테 치욕과 굴욕을 안겼던 나라를 다시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이 우와 월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근대화 시기에 미국을 포함한 많은 열강들한테 무너졌던 중국이 미국을 앞지고 드디어 글로벌 리더 이건 너무 얌전한 표현이고 세계 패권을 쥔다 이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도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다고 네. 보는 거거든요. 벌어진다면 두 가지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네. 정보통답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만이죠. 네. 중국에서는 대만을 자신들의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체제만 다를 뿐 자신들의 국가인데 지금 와서 계속 독립 얘기도 나오고 중국과 거리를 두니까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네. 뭐 대만 침공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만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역시 그
국경 분쟁 그러니까 해상입니다만은 또 중국이 집착하는 원유 수송로가 될 그 남진해에 미국과 중국 선박들이 부딪히는 일이 좀 잦잖아요. 네. 여기서 국지적 도발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저자는 그건 왜 그러냐? 중국이 뭐 전면전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고 선제 기습 타격은 가능한데 과거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확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한국 전쟁 때도 그랬으니까 미국이 이걸 키울 생각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냥 그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세계적 패권에 근접하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선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시나리오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2049년 중국 주도 세계 질서. 그러니까 2049년에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이분이 상정하는데 디스토피아죠. 미국 주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 네. 근데 지금 경제만 보면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원래는 공산당 창당 100년이었던 올해 미국을 추월한다. 경제 규모 양면에서. 이런 게 목표인데 그건 안 됐고요. 한 2028년쯤으로들 대개 전문가들이 보거든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2030년쯤으로 보는데 다만 실제 중국이 패권을 쥐었을 때 모습과 관련해선 인정하기 싫지만 디스토피아적인 속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몇 가지만 저자가 소개한 걸 소개해드리면 네. 중화사상, 유교, 권위주의 중심의 중국의 가치관을 이제 퍼뜨리려고 할 거고 민주화에 반대하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또 인터넷 검열할 거고 워낙 기술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적과 손잡고 뭐 테러 집단이란 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네. 환경 재앙을 몰고 오죠.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미세먼지 같은 걸 성장에 따른 환경 재앙을 몰고 올 거고 무기를 확산시키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늘 무기를 팔려고 하는 나라니까 또 유엔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와 질서를 흔들고 중국 중심의 기구와 질서를 설립하려고 하고 이번에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에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라는 곳이 상당히 친중국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런 거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100년의 마라톤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국민은 부활한 중국을 원한다. 베이징과 장기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그들의 야망을 볼 줄 아는 냉철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국제규범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그런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AI가 저음으로 읽으니까 또 섬뜩하기도 하죠. 이 무섭네요. 중국의 잠재력이 크니까. 네. 다만 저는 미국 중국 통으로서 이 저자의 경계로는 이해를 하지만 중국 내부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네. 우선 시진핑이 맡게 될 2기, 내년부터 시작되는 2기는 꽤 많은 도전에 직면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를 완벽히 틀어주겠다는 발상으로 올해부터 공동부유를 내걸고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월하게 100년의 마라톤을 중국이 2049년까지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는 돌풀에 좀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 피니시 라인 끊기 전에 또 변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나 경계론이 미국에서 팽배해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그러고 보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던 순간순간에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패스트, 인플루엔자, 콜레라, 말라리아 등은 삶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조지무쇼가 쓴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함께 읽어볼게요. 위드 코로나, 점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관심들이 많은데 거기에 참고가 될까 해서 저희가 선정한 책이니까요.
같이 좀 읽으시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